우리 정어리 TV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뛰었는데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인파들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국회 앞에서 들었던 응원봉들 그때 그 모습 한 번만 다시 보고 갑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저런 것까지도 이렇게 응원봉을 흔들면서 막아낸다는 게 완전히 수준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너무나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 시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위대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걸 다른 나라에도 혹은 지금 뭐 독재를 하려고 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도 희망을 줬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신 게 좀 매우 좀 와닿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이런 상황을 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요. 대통령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용기를 갖고 정말 저런 미치광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 의지와 용기 그걸로 사실 윤석열 탄핵 전에도 저렇게 와서 응원봉을 만들어준 것이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문 이야기할 때 국민들 이야기할 때 사실 자세히 보시면 되게 울컥울컥 하시는 걸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명의 위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준 그 역할을 무게감 있게 정말 대통령이라는 그 권한에 맞게 정말 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키세스 뒤집어 쓰고 응원봉을 들었던 많은 분들. 그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도 그때 입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날씨만 추워지면 동상으로 얼어붙었던 부위가 다시 아프고. 금은싸락비님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K민주주의 빛의 혁명 대통령 말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한다. 위대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존경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대한국민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럼요. 2016년 17년 그때 촛불 시민혁명 때 독일의 그 3인당 총리였던 에버트 재단이 이제 세계적인 재단인데요. 그 에버트 재단이 매년 수상하는 에버트 인권상을 2017년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에버트 인권상도 권위 있는 상이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 평화상이고 전 세계가 어떤 극우 세력의 발호라든지 또는 차별과 혐오 또는 독재로 회기 때문에 이렇게 몸살 앓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다자간의 외교 무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이 단연 주목받고 있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010년도도 박근혜를 몰아내더니 어떻게 그런 좋은 나라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또 한다는데 또 한 번 완벽하게 몰아내는 걸 보면 전 세계가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시민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긍지지만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충분히 이게 이제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민간 시민단체 다 같이 그렇게 할 오늘 국회 앞 집회를 이제 주최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합에서도 그건 진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길이 남을 네. 이제 그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저는 저 국민들의 분노가 11일 만에 응집돼 가지고 윤석열을 날려버렸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혼자 이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친이 쿠데타를 저때 기도할 때도 세력적으로 모의했고 지금도 그 잔존 세력들 윤석열과 그 일당들 소수만 지금 깜빵에 가 있지 나머지는 지금 바깥에서 윤석열 어게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세력들이 합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때 당시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12월 14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고 했는데 그 전주죠. 12월 7일에 국민의힘에서요. 다 집단 퇴장해버립니다. 집단 퇴장하면서 윤석열이를 저 자리에 놔둬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르르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참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에 강하고 위기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잘 진압해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현님, 코맹맹 배공기 대장님, 감기 기운 보임 이런 그러셨는데 남태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감기가 아니고요. 아까 그 군인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여러분 앵커님 울었어요. 그래서 약간 콧물이 좀 났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따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정묵님 문경에 계시는 분인데 참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노벨 평화상 만약에 받게 된다면 장미 변호사님 네. 어떤 나라의 한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체가 받은 적들은 좀 단체는 있어서 꽤 많죠. 단체는 많이 받았어요. 의사회도 근데, 있고 국경 없는 네. 의사회도 있고 네. 뭐 근데 한 국가의 국민이 받은 거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이 계엄을 극복했다는 이유로 받으면 너무너무 이건 노벨 평화상 그 노벨 재단에도 상당한 의미가 노벨 있는 평화상의 기록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예. 권력을 잡은 자의 쿠데타였는데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찾아봐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이걸 왜 실패하게 됐느냐? 진짜 이건 시민들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회의하는 걸 갔다 왔는데 시민분들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쭉 봤는데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50대가 넘으셨고 딸이 24살인가 되는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엄마 왜 나가냐고 하는데 남편이 우리 나가자라고 해서 그때 이 서강대 앞에서 탱커가 유턴을 하는데 막아 쓰셨다는 거예요. 되게 체구가 작은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직장인 분은 자기가 밀리터리 덕후고 부사관 지내서 이제 군 무기를 봤는데 자기가 원래는 야근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야근을 해가지고 국회에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많으니까 되게 놀랬던 게 뭐 총 이런 건 다 당연히 있는데 야간 투시경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이분은 오히려 군을 아니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을 시키겠다, 단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PD 수첩을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분전반이 있어서 그거를 했는 바람에 아래 지하의 3분의 2 정도는 정전이 됐는데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만약에 단전이 되면 전자투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3층하고 4층에 숨겨놨기 때문에 계엄군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민주당을 칭찬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랑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이 계엄을 봄부터 조금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늦은 봄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그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이 윤석열 이러다가 지지율도 너무 떨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도 없고 보니까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는 국정을 못 이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연습을 좀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랑 그 두 분이 앞으로 만약에 개헌 같은 게 발생하면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민주당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수차례 상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약간 시나리오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수차례 보고를 해서 약간 준비 태세가 있어서 신속하게 또 결정이 된 지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어디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예상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회의장도 여기다가 모셨다, 여기 모셨다가 해서 성원이 될 때 그때 바로 의장석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돌이켜보면 김용현이를 국방장관 시킬 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가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소극적이나 반대하는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올린다는 미명으로 날리고 김용현을 시킬 때 그때부터 완전히 작전 돌입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안팎에서는 그때부터 아마 더 조심하고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상황을 보면. 그래서 뭐 이재명이 국민을 살려 또 국민이 이재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게 어디 한 사람만의 몫입니까? 우원식 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의 그때 대처도 정말 훌륭했죠. 이렇게 어제 저도 뉴스 다시 보니까 못 본 영상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쭉 의원들이 의장 빨리 해 막 그러는 거예요. 항의를.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이건 저도 봤는데 밑에서 진짜 막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의 고성과 압박으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마음 급하니까 지금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있잖아. 들어와요. 막 그러니까 의장이 그 옆에 이제 그때 그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 정명우사장이라는 사람인데 계속 논의하면서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완전 무효가 되는. 예, 이걸 무효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안 받아들일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그 절차 위반이다. 절차 그리고 개혁을 추경호가 바로 긴급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래서 네. 추경호 영장 기각을 맞습니다. 한 것을 보고 제가 그 판사는 반드시 그 PD 수첩을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장면이 나와요. 전화. 의원실장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추경호는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재 판사의 어제 추경호 영장 기각은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양심이 내란 세력의 지금 수준에 맞춰 있으니까 저는 판사 자격도 없는 짓을 어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저도 이거 생생히 기억나는 게요. 윤석열 계엄설이라는 게 그전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거 계엄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그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냐면서 그 솔직한 얘기로 하면 진짜 발끈을 했거든요. 발끈들을. 뭐 더 심한 말을 제가 쓰고 싶지만 발끈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지금 시기에 계엄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거다. 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때 당시에 제가 윤석열의 계엄을 예상하고 경고했던 이유가 계엄이라는 거는 가능성, 어떤 비상사태나 이런 게 일어날 때 발동하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가 처해 있는 현상, 그걸 극복하기 위한 타겟책으로서 윤석열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엄은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었기 때문에 전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내지는 한동훈처럼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전 정계에서 싹 다 이번에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 파괴, 국정 비리, 국정농단을 알면서 그자들이 사실은 비호를 했던 죄. 두 번째 결국 그런 것들이 온갖 그 뜻있는 정치가 우리 뉴미디어 채널 또 우리 신규변호 같은 장유변호 같은 나서가지고 밝혀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쿠데타나 계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추론. 그때 뭐 그냥 우리가 미치광이 칙을 받았죠. 계엄할 수도 있다는 말하면 저도 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중도적인 분들까지도 앉은 걸 너무 받아 막 이런 이야기. 이제 그분들 애정을 가지고 해준 말이지만 그리고 뭐 그구나 국민의힘 쪽 패널에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저희를 미치광이로 몰았는데 신유변호사 말처럼 그자들은 정계를 은퇴하면 최소한 광화문에 나가서 석고대전해야죠. 그리고 장동혁이 몰아내는 데는 앞장서 오늘 장동혁이 정말 아까 장유변호사 사람도 지금 미쳐버렸더군요 아예. 그냥 계엄은
민주당 폭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장동혁은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로 가고 예. 있습니다. 뭐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동영, 나경원 있는 한 이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고 지금 내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걸어다니는 윤석열이 지금 장동혁으로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고 제가 아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12월 3일 1주년입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또 개헌 막았다는 식으로 또 세레모니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내부 사정을 다 알았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개헌을 경고했던 뭐 저나 뭐 다른 분들 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도 일어났고 그걸 국민들이 막아낸 이 지경에 이제 와서 숟가락 딱 얹으면서 본인이 계엄을 막아낸 것처럼 오늘도 세레머니 하는 것 자체가 전 여전히 지금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내란성 DNA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이 데리고 와라 나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했던 자인데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계엄 얘기하니까. 그 계엄 발언에 대해서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뭣도 모르는 놈이 깐죽거리기는 그러니까요. 아우, 지가 막았어야죠. 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계엄을 제일 먼저 막으러 갔다. 본인이 사실 윤석열 계엄 막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한동훈 대표님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이 계엄 막았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누가? 솔직히 민주당에서 본회의 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목숨? 목숨 살려준 거예요. 사실 본인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박주민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대표님도 들어가셔라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본인 그나마 총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해 순위 1순위 아니었습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런 거나 고마운 줄 아시지도 민주당 때문에 뭐가 또 계엄 얘기 또 비슷한 길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1주년 되니까 국회 앞에서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고요. 1시 반쯤에. 세레모니라고. 예, 1시 반쯤에. 아주 그냥 본 기자회견.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저는 저 한동훈이 저게 계엄 윤석열의 쿠데타 3달 전 발언이거든요. 예. 저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송가에서 저처럼 계엄의 가능성을 경고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예.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럼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저 3달 전에 계엄을 미리 한동훈도 알았다. 윤석열 또라이인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허위로 판명 나면 한동훈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지도자로서 속인 거예요. 그 내지는 한동훈이 전혀 몰랐다. 뭐 총살 대상이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 완벽하게 무능한 거죠. 3달 뒤의 미래도 저보다도 예측을 못하면 완전히 저 무능한 그렇죠. 천치 아닙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1년 지나니까 내가 계엄 혼자 다 먹었다고 저 세레모니를 하고 다니는 게 완전히 모자란 놈 아닙니까 저게. 저는 한동훈이 몰랐다고 봅니다. 왜? 모자라니. 모자란 건 천치죠. 아니, 격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모자란 보십시오.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이재명 한동훈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알았고 철저하게 배제됐고 그러면 왜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느냐? 한동훈이 총선에서 야 인마 너 우리 잘 나가서 막아서 잘 지켜라고 대표를 시켜줬는데 뭐 여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뭐 눈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미친놈 아니야. 지가 지금 뭐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네. 대표까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순간에 한동훈은 빨갱이가 되고 처단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 근거를 제시한 뭣도 모르면서 깐죽거리기는 참 깐죽거려요. 그게 9월이에요. 이미 그 한 달 전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너네들 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그렇죠. 김민석 최고위원 당시에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국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특검이 밝혀낸 사실 그걸 저렇게 꿰뚫어봤다는 거. 이건 거의 예언 선지자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단초가 있었는데 제가 김병주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경호처는 국가 안위와 대통령의 안위가 충돌하면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조직이고 국방부 장관은 반대로 나라의 안위를 해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가는 걸 보고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 초식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신호탄으로 읽혔다고 하고 정보가 취합되면서 이 사람들, 이 윤석열 어떻게 보면 정치 망난이란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이 계엄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다 차곡차곡 찾는데 국민의힘 안이하게 아니다. 이 국기문란이다. 그냥 입으로만 씨름할 줄 알았지 어떤 채비도 할 줄 몰랐고 이런 부분 민주당이 사실 준비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안이 있고 전망이 있는 그 진영이 정치결사체가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이거 국민들이 저는 판단을 정확히 내리실 그러니까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 정치라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영역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예언자들이 아니니까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은 자격이 없다는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 이제 총리님께서 당시에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검찰권 남용하고 국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켜 갔거든요. 그럼 그 무력화의 끝은 어딥니까? 그게 쿠데타입니다. 친이 쿠데타. 그 윤석열이 구수했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었죠. 얼마나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단지 차별점이 있다면 김민석 총리는 당시에 그 시퍼렇게 살아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용기가 가득했던 정치 지도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예상은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은 집권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과 같이 모여서 콜라도 마시는 사이인데 나는 몰랐다? 그거 모르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자란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한동훈이 요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거라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한다는 예측이네요. 절대 안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네. 저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떠드니까 문어예요, 절대 안 문어. 한다는 예측이 다 예측인데 틀리고.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는 건데 그걸 마구 떠드는 거 보면 이 사람 정말 장동혁과 한동훈과 나경이 세 사람 아무튼 정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미친 짓을 해서 빨리 끝난 게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위험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견제고를 날렸는데도 이 자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 성공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공격했어요. 계엄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때 김용현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김용현 장관, 부승찬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모르겠지만. 네네네. 글쎄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저게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럼 왜 인사청문회 때 계엄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도 김병주 의원과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계속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딱 가는 순간 아 이건 정말 터졌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은규 대표님. 왜 국방장관이 중요합니까? 국방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에서 갑자기 바뀌었다. 아, 이건 계엄이다. 이렇게 간파를 한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경호처장을 하던 사람, 그렇죠. 대통령 옆에서 화기를 쓰는 경호처장을 하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던 건요. 과거에 박정희도 안 하던 짓입니다. 박정희도 권력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짓을 하니까 당연히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심각했던 문제는요. 당시에 그 충암고 라인, 그때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주요 보직에 여인형까지 해가지고 충암고 하나회와 같은 이런 군사 조직을 운용하느냐. 그때 당시에 다 문제제기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다 드러난 거죠. 아, 나 내란 일으키려고 국방장관 간 거야, 이 자들아. 그걸 몰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저 당시에 윤석열 사단들이 했던 계엄에 관한 경고성 행동들이 지금 조이대 체제의 사법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우리가 좀 잘 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자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12월 3일. 왜 이자가 그날 했을까? 조여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언제든지 하려고 했어요. 준비는 다 갖췄고 몇몇 주요 부대 사령관들 불러서 술도 먹이고 너네들 나한테 충성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너는 임마 특전사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별도 저 3개 까면 안 되는데 내가 특별히 시켜주는 거야. 어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고. 여인형이 야 너는 자식아 특별히 충암고 이렇게 딱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은 충성 맹세하고 폭탄주 잘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 미안해 죽겠어요. 이 무슨 국가적으로 그 양반 어떻게 돌아갔을까 나 참 황망했겠죠. 당시에 조기 귀국한 것으로 매우 불쾌하면서 조기 귀국했다고. 말이 됩니까? 나라를 저 대통령을 모셔놓고 그렇죠.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정신 나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계획해서 딱 한 날이 아니다라는 예측도 좀 가능한 그게 것들이 계획일 있거든요. 수도 있죠. 아, 일부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뭐 네. 결례고 이런 거 생각할 놈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용한 거지. 연마하고 이렇게까지 평온한데. 아, 저는 좀 다른 해석인 게 왜냐하면 좀 이 날짜가 보면 묘한 게요. 12월 2일 날 이게 김건희가 껴있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에 말씀드리면 12월 2일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에 김건희를 다룬 영화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기가 불편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날 바로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그 김건희 관련 특종이 터질 거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고를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그래서 12월 3일에 서울의 소리 아침에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서울의 소리 그 물건을 다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7시쯤에 그 예고를 했던 단독 보도, 김건희와 관련된 그 가족 간의 대화, 그 단독 보도가 이제 딱 터지고 바로 이 계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이 김건희가 야, 내 영화 터졌지, 가족 거 터졌지, 야 오늘이다 오늘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한번 예측을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당시에 또 명태균 폰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던 네. 거를 이제 그쪽 변호인단이 이거 민주당이 넘기겠다라고 경고를 또 한 12월 날이에요. 2일 날 기자회견 2일 날 했죠. 있었던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또 검찰이 안 급박하게 가능성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나 해주겠다. 시민단체 내겠다가 10월 2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김건희의 모든 범죄나 비리가 탄로나고.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뭐 우스개 비슷하게 파자라고 그러죠. 한자를 막 이렇게 저기 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12 이걸 이렇게 합치면 왕자가 되죠. 3일 10시 이것도 3하고 10을 합치면 왕자가 되고 30분도 왕자가 되고 왕 손바닥에 왕자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도 그때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윤석열이라면 또 그랬을 수 있어요. 김건희하고. 근데 그걸 보면 그 전날 검사 세 사람 있잖아요. 그 김건희 무혐의 처리했고 그리고 감사원장 이거 탄핵 표결을 12월 4일 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정돼 있어요. 이게 아마 트리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날 윤종근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본회의에서는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 보고가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 12월 4일 날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기를 막아줄 어떤 바람막이랄까 이걸 치워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이 탄핵 얘기를 할 때 감사원장 탄핵 얘기를 재판 과정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중앙일보가 유료 기사 버전을 보면 왜 이날 했는지에 대해서 막 취재를 상당히 상세하게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그 영역인데 되게 합리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화요일이었나 그랬었고 또 이게 예결위 국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고 또 보좌진들도 국회 근방에 있었고 국회 아예 본청과 의원회관에 많은 인원수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무속론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날짜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궁지에 막 몰렸지만 궁지가에 몰리지 않았던 날을 찾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또 취임한 날로부터 정확히 또 천일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을 보여주는 게 또 이 날짜 선택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지에 몰려있던 거는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상황인데 저도 궁금한 건 그겁니다. 윤석열의 그럼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김건희가 옆에서 윤석열을 쪼아가지고 윤석열이 마지못해 그러면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추론을 통해서든 조금 더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누가 그 방아쇠를 그럼 당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야 늘 해놓는 거지만은 그 방아쇠를 당긴 주체가 누구일까? 그게 저도 좀 궁금은 합니다. 둘 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오늘 해버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탄핵, 김건희는 명태균 황금폰의 공개, 서울의 소리에 집요한 어떤 특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오늘 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둘 다는 아니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웠겠지. 오빠 오늘이야 일어나 빨리 와. 오늘 해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주도권은 김건희에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겠죠. 박성재도 직접 취일한 사람이 김건희고 텔레그램을 김건희가 먼저 보내 나중에 윤석열 보내냐 그것만 봐도 김건희가 먼저 박성재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뒤늦게 확인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이제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인데 아직도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 오늘 추경호 영장 기각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도 우리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사법부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그때 응원봉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여의도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 7시죠.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 매우 이례적인데 오늘 저녁 7시 이재명 대통령 혹시 참석하겠다는 녹취 있습니까? 들어보죠. 예. 그 역사적 현장에 그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밤에 그 끔찍한 기억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막 말려가지고 제가 몰래 갈 생각입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참석하시죠? 예, 저 오늘 뭐 원래 김포에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김포 주최 측하고 어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가 아니라 싹 다 특히 추경 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상태에서 기각 전에 저희는 바로 다 김포의 우리 시민단체들이랑 뭐 우리 임세현 소장 저들 또 현장 방송도 해야죠. 오늘 임소장 현장 방송 한번 하시고요. 저는 제가 뭐 나름 집회 전문가 아닙니까? 야간 집회 금지도 위원 제청에서 이제 풀어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집회에 나오는 건 이런 광장 집회에 나오는 건 참 있는 일입니다. 예. 총리가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갔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광장 집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총리 차원에서 간 건데요.
현직 대통령은 이제 경호와 예우가 아니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가 또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시민 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무대에서 한 말씀 했으면 얼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분명한 건 국회 앞을 집회. 우리 백운기 우리 정어리 TV도 한번 현장 방송 한번 하시죠. 또 전화 연결. 사전에 예고 없이 막 그렇게 스케줄 아니 잡고 막 이러시면 12월 3일 날 현장에서 제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장례식은 배웅기 TV, 임선식당 TV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배웅기 TV에 전화 연결하고 달려갔고 그게 생각나요. 장윤선 TV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저한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달라는 거 이재명이처럼 저도 똑같이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지금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쓱 올리. 시간을 올렸는데 그러고 옆에서 보니까 임센 소장님이 임센 식당 TV 라이브 하고 있더라고요. 예. 현장으로 나와달라고.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 오늘 임세현 소장님 현장에 가면 참 1년 만에 다시 가는 거라서 감회가 좀 새롭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이 장소도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일 먼저 왔었잖아요. 앵커님 다음으로. 근데 달려오는 이 길에 길지가 않는데 건물들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건물도 완전 다 암흑. 그리고 1층 가면 보통 이제 경비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도 안 계시고 아예 문도 다 잠겨있고 그냥 폐허 같은 건물이 돼 있어서 올라올 때 이러다 갑자기 군인들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아니야? 연문만 열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쵸? 겨우 예, 쪽문만 열려있고 도 정문도 내려오셔가지고 폐쇄되어 막 해서 겨우 무섭게 여기다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되게 무서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항님께서 그날 급히 방송 준비하느라 붉은 얼굴빛 지던 앵커님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마음이었는지. 그래요. 밤에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니까 분장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막 제가 대충 막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급하긴 급했던 거라. 워낙 긴급할 때라. 그때 앵커님 영화를 보면 진짜 저기 집에서 쉬다가 나온 동네 아저씨처럼 얼른 오셨었죠. 처음 본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다 점퍼만 예. 입고 슬리퍼만 입고 다 뛰어나오셨기 때문에 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오늘 1주년이라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예. 결국 제가 아까 서두에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도 말씀드렸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에 이런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윤석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법무검찰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있고 또 사법부가 있고 또 레거시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유령, 괴물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인데 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사법부도 오늘 추경호 영장 기각을 통해서 아마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닐걸요? 제가 아까 법관의 양심은 내란에 맞춰져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박을 좀 해보세요. 이 반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시민이라면은 이 상황을 저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전 거의 다 왔고 이제 사법부의 이 남은 조이대 체제만을 무너뜨린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 계기와 기반은 다 이제 마련된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간다면은 전 좋은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타도님 그때는 백운기 TV를 몰랐던 시절이었는데 예 환영합니다. 정현희님 무슨 용안식이나 그래요. 저도 아까 들으면서 안진걸 소장이 가끔 아무 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앵커님의 팬심으로 쓴 말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한 지성씨. 가지 실언한 게 있어요. 그 장윤선 TV에서 이재명이처럼 해주라고 그래서 또 거기 또 이재명이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재명처럼 저도 비장 이야기를 했다. 오늘 혼나는 날이야. 죄송합니다. 예, 오버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날 말씀을 줄이셔야 현장에서 오버를 안 하죠.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의 그 분노로 상기된 표정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비장한 각오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1년 만에 이렇게 참 웃으면서 그래도 돌아볼 수가 있어서 참 고맙네요. 감사하고.